네, 경제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첫 발을 뗐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시장의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시에 강제성이 없는 걸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다가 어제부터 거래소입니까? 기업 밸류를 위한 여러 가지 공시하는 통합 페이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시장이 조금 어떻게 좀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장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별로 신경 안 쓰는 신경 안 쓴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지난 1월 말과 2월에 큰 반영이 있었고요. 예.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내용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내용에서는 그런 구체적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었고요. 예.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금융지주나 이런 종목 몇 개만 영향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어요. 사실 보면 밸류 프로그램들을 보면요, 제가 수급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1월 이후에 개인들이 13조 원 순매도했어요. 1월 이후에요. 예. 네. 외국인들이 20조 원 순매수를 했고요. 예. 기관들이 7조 2천억 순매도했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은행이나 사모펀드 투신에서 매도가 좀 많은 걸 보면은 예. 밸류 프로그램으로 올라오는 기회를 틈타서 매도하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거기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계기는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성도 없고 네. 그리고 세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좀 없다 보니까 시장은 좀 미온적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예고가 몇 차례 돼서 공식적으로 통합 거래 웹사이트가 출범을 했지만 시장은 조금 뜨뜻미지근했다. 그러면 거래소가 확정했지 않습니까? 가이드라인, 예. 그리고 해설서 주요 특징은 뭔가요? 밸류 프로그램의? 그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네. 사실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세제 정책을 가장 원합니다. 세제 인센티브를요. 그리고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따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원하는 건데 네. 사실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 특징을 두 가지로 딱 말씀을 드려보면 네. 밸류업 목표 설정 및 이행 평가의 전 과정을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도록 한다. 즉 주주와의 소통이 핵심이다. 이런 표현을 하나 쓰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강제성 없이 자발적 참여를 하고 주주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그전에도 우리가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 없었느냐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게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겠냐라는 의구심을 좀 갖는 편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에 나와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앞으로 하겠다라는 언론상에 이런 코멘트는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자발적 참여만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그리고 소통이 핵심인데 그동안에도 다 재무제표를 가지고 투자자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별다른 게 아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지 이걸 강제하는 게 조금 기업을 너무 규제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제 반발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다는데 우리 것과 비교해 보면 혹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강제성인데요. 예. 과거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들이 과거에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있었고요. 예.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중국과 일본을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일본을 벤치마킹 한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예. 근데 일본도 이것을 약간 강제성을 갖고 시작한 거는 작년이에요. PBR 1배 미만의 상장사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강제성을 좀 둔다. 강제성을. 불이익을 준다 이런 표현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공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밸류 프로그램과 함께 주식시장 부양 정책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아, 주식시장 부양책이 한꺼번에 같이 나왔다. 나왔습니다. 동반해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ETF 매수를 계속 해주죠. 우리나라 정서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중앙은행이 ETF를 샀어요. ETF 주식을 사주는 거죠. 코로나 뭐 그때 위기 상황에 함께 아니고요. 그 그런 건 전부터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래요? 계속 사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에서는 지금은 이제 새로운 ISA를 올해부터 도입해서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중국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국 구조라는 걸 좀 발표를 했어요. 가장 최근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최근 3년 동안 현금 배당이 순이익의 30% 미만 기업, 그리고 누적 배당금이 5천만 원 미만 기업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세죠. 굉장히 배당을 확실히 일정 기준 이상 하라 이런 명확한 지침이네요. 대신 우수 기업에는 감사인 지정 면제해주겠다. 배당 확대 기업에 세율을 완화해주겠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미국은 시진핑 주석을 필두로 해서 국채 매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 매입이라 하면 양적 완화이죠. 시장 유동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거기 LPR 금리 인하를 동시에 하고 있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시장 부양 정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 지금 정책을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밸류업 정책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이쪽 관계자분들이 한 번쯤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네요. 중국의 경우에는 신국 구조라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국채도 사고 금리도 조금 낮추면서 요즘에, 뭔가 이 그렇죠. 증시 부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만 하고 있다. 얘기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혜택이 법인세나 뭐 배당소 세제 혜택. 근데 정부도 얘기는 했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하는 주주환원 기업에 뭐 세제 혜택을 조금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지금 방금도 지금 기재부 장관께서 하는 그 뉴스가 방금 속보로 떴어요. 좀 전에 제가 보고 왔는데요. 6월과 7월 안에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공청회를 하겠다. 공청회를 하겠다. 왜 공청회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좀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논란이 있고 또 각자 개인들의 성향에 따라서 논란이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딱히 어느 쪽으로 하겠다라고 어떤 정치인도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입법 요인이지 않습니까? 세금 정책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참 우리 그 국민연금 정책 마냥 여야 공방이 치열하죠.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기가 핵심인 거죠. 왜 그러냐면 기업들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면 자기들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 인센티브를 바라보는 거는 기업들이 주려고 하는 거는 상속세. 관련된 거 그리고 배당을 했을 때 배당 관련된 금액에 나간 돈에 대해서 법인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배당을 많이 한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해준다. 그렇든지 또는 투자자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투자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배당 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배당 소득세, 이런 것들이잖아요. 분리과세. 이걸 이제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정치인들의 양쪽 정당에서 지금 서로 이 의견 일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늘처럼 나오고 이러면은 그 기대감에 좀 움직이다가 이거 안 돼. 그러다 또 빠지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 말씀으로는 이 주주 환원을 확대할 경우에 배당금을 확대한다거나 자사주 매각을 소각을 확대하면 뭔가 법인세 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정부 여당은 원하지만 야당은 이 부분에 조금 반대할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부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정서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투자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떻든 전 세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대로 우리도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지점은 참 쉽게 못 찾고 있고 앞으로 많은 토론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장관 부총리께서도 이걸 공청회하겠다.
공청회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바꾸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수렴해 보겠다. 우리 예전에 우리 얼마 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청회 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 이런 부분에 그런 국가에서도요.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서 세금이 우리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종합소득세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분리과세를 하고 있거나 주식 투자 양도세는 따로 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결국은 이 세제 제도를 건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 시장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세제 정책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뭘 통해서냐? IS 계좌로 저는 될 거라고 봐요. ISA, 이 개인 종합 예. 자산관리 예, 계좌죠. 맞습니다. 어떻게 이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의 이 ISA 계좌를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계좌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기존에는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이었고 1억이었는데 지금 4천만 원으로 2억 한도로 늘었고요.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늘고 서민형은 1,000만 원 늘고 특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제외였습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혜택을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해당된다.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비과세 한도가 있고 비과세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뜬금없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도. 일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일본은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올해 새로운 신형 ISA라고 해서 더 강화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정치인들이 양당이 어느 정도 일치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법을 고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금액 차이나 한도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 그래도 이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의견인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증시나 어떤 투자에 어떤 효과가 예상이 되나요? 이걸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러한 증시 밸류업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가야 되나 생각해 봤을 때 일단 ISA는 자금이 좀 몰릴 것 같아요. 일본의 ISA로? 경우에도 엄청나게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면 이 자금들은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자금들이고 그리고 세금을 절세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세하려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막 테마주 이런 걸 하지 않겠죠. 이들은 거의 대부분 배당 관련주나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느 섹터에 어디에 들어올까 생각을 해보면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른바 배당주에 투자를 좀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뭐 질문을 안 주셨지만 말씀 좀 드려보면 결국은 지금 7월 달부터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 이런 데에서는 B앱을 만들고 거기에 추정하면서 밸류업 펀드라는 걸 가지고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거는 우정사업본부에서 밸류업 펀드를 신설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정사업본부에서. 그러면 이제 시장은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움직이는 데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미국이 좋은데 우리는 약한 이유가 미국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 내에서 돈들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보유적인 자금들이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ISA 계좌를 바라보면서 밸류 프로그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뭐 저PB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을 많이 주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런 기업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SA가 주는 이런 세제 혜택을 감안하고 여기에 돈이 들어와서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를 생각해 본다면 배당 성향이 높은 맞습니다. 주식에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데서 이제 주가 변화가 좀 예상이 된다 그런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관련해서 보니까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하면 수혜주 먼저 혜택이 많을 거다 이런 업종이나 종목들이 예상이 됐었잖아요. 뭐 KB금융그룹, KB금융지주가 제일 먼저 공시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1호 공시 우리가 하겠다 고 나섰습니다. 더 먼저 할 곳이 없고 자기 기사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KB금융이 먼저 손들고 나온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금융지주나 이런 회사들은 통신회사도 사실 배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규제산업들입니다. 정부에서 정책이 나왔는데 규제산업인 쪽에서는 당연히 그 뜻을 많이 추종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 보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너무 그렇게 마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이 이익이 있습니다. 이익이? 네, 다른 쪽보다 이익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번다. 네,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에 밸류 프로그램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떴던 게 금융지주와 자동차가 떴어요. 자동차 산업도 자동차 쪽 현대차 기아가 이익이 많이 났잖아요. 아니 이익이 나야지 배당을 주든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최대 지주가 금융지주들은 거의 대부분 1대 지주가 국민연금입니다. 2대 주주는 블랙락이나 이런 롱텀 사모펀드나 IB의 헤지펀드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오너에 있는 대주주들한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정책에 따라서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니까 국민연금이 지금 움직이는 대로 하는 거죠. 이쪽은. 그러겠네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밸류 프로그램에는 이 일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나 해외 IB 펀드들에 있는 이런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 그쪽에서 중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는 쪽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금융지주는 대부분 할 거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KB금융이 손들고 나서서 밸류 모범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우리가 선두로 나서겠다. 이렇게 기사는 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를 지금 KB금융이 표방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리 증시가 기업들의 주가가 제대로 이 기업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주가가 우리 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제대로 가격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밸류업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게 제가 엉뚱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주식시장의 그 멀티플이라는 거는 버블이잖아요. 배수라는 것 자체가 버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PBR 1배는 버블이 아니라 그래서 1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PBR 1.0배입니다. 1.0 있네요. 중국 1.4, 일본 1.4, 일본 1.4, 미국 4.2. 미국 4.2, 인도 3.2, 대만 2.2, 프랑스 2, 태국 1.9, 영국 1.7, 브라질 1.5. 그러면 저평가는 아닌가요? 뭐 일본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1.4, 1. 미국과는 우리가 PBR 차이가 있지만 뭐 일본도 그렇게 높진 않네요. 근데 저걸 보면서 이제 우리 이제 주식 투자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성장이 숨어 있는 겁니다. 성장이 숨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성장은 그만큼 지금 높게 반영하고 높게 쳐주고 있는 거고요. 대만이 2.2거든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만이 2.2고 우리가 1배면 대만처럼 뭐 대만까지 안 따라가도 2배만 되면 우리나라 지수는 5천이네. 그러네요. 이런 그러니까 세간의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이 저평가된 거는 사실이긴 한데 과거에는 지정 리스크를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ROE가 낮고 성장성에 있어서 다소 뒤처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더 할 말씀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을 보면 대만에 2분의 1도 안 된다. 좀 저평가돼 있다는 게 박병창 이사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한 전체 분석 잘 들었습니다.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